좋아요, 구독. 제가 이제 3대 지표라고 일단은 일컫는 게 있는데요. GDP, 비농, 실업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두 가지 조금 더 덧붙이자라고 하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C 이렇게 5개 굉장히 큰 여러분 변동폭을 보이는 이런 지표들이라고 일단 할 수가 있어요. 매달 첫 번째 주에 우리 대표적인 걸로요. 쫄트라고 하죠. 구인 이직 보고서, 그렇죠? 구인 이직 보고서가 일단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비농과 실업률이 있습니다. 실업률. 비농과 일단은 실업률이 있고요. 비농 실업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력하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금요일 날 발표가 된 게 평균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는 거는 그냥 일단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금이 오른다라는 건 뭡니까? 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하여튼 지출 목록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잖아요. 임금이 오른다라는 것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금 일단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를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차트. 두 번째를 보시는데, 네네. 두 번째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비농 지표, 그렇죠? 네. 비농 지표와 지금 실업률 굉장히 좀 중요한데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입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고용 지표를 산출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 제가 왜 계속 실업률을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경기 사이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경기 사이클에 지금 현재 2번 구간에 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이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실업률의 상승이거든요, 사실은. 실업률의 상승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3%대 이제 초반대인데 3%대 초반대인데 금리 인상을 2.0%까지 인플레이션 2.0%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0에서 2.0까지는 어떤 버프를 타야 된다?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경제기사 읽기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지금 귀추가 굉장히 주목된다고 하면서 기사를 쓰는 것들이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수요일 날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 고용 비농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CPI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선후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가고가 아니라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고 고용 지표가 낮아지는데 CPI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 지금 경기 사이클의 1번 구간을 지났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했고 자, 금리 동결을 한 거예요. 금리 동결을 하면서 뭘 지켜봐야 되느냐.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지는. 자, 고용 지표가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그렇죠. 올라가는 걸 어느 때 봐야 된다고요?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동결 시기에 보는 거예요. 지금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시기에 지금 이거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 현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일단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특별한 기사가 아니에요. 자, 고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은 높아졌고 실업률도 높아졌어요. 이거 지표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헷갈리실 건데 아니, 고용이 높아졌는데, 네. 그죠? 고용이 높아졌는데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요거 지금 6월이잖아요. 한 1년치만 보세요. 반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 후순위입니다. 실업률은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리고 이건 뭡니까? 선순위입니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기업에서 보는 입장과 가게에서 보는 입장의 고용 지표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후순위로 오는 게 실업률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 금리 동결 시기, 금리 인하 시기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실업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이 기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의 수요는 늘었다. 근데 뭡니까? 가게에서의 고용 산출 이거는 줄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기업들은요, 이게 굉장히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가 있으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분석을 해드렸던 걸 상기를 제가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업의 수요는 왜 늘까요? 기업은요,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방 굉장히 크게 얻어맞았죠. 자, 은퇴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실업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소위 얘기해서 전부 다 해고를 시켰는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해고했던 사람들, 은퇴자들을 다시 복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복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들은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안 잘라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잡을 시간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급여를 조금 덜 주는 한이 있어도 완전히 해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회복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과 양을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정규직은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기업과 가게에 대한 어떤 고용 산출, 고용에 대한 그 포션을 비교를 해보면 고용 지수가 높아진 거는 맞다. 왜? 기업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 뭡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업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방점을 일단은 찍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제 일요일 날 주말 특강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 가야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서 1번과 2번, 3번일 때, 자, 여기가 어디예요? 피벗. 연준이 피벗하는 데고, 이 피벗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4개월에서 6개월 전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된다. 왜? 여기가 현물의 피벗입니다. 현물 피벗. 주식의 매수 시점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요 3번 리커버리 3번으로 가려면 실업률이 어떻게 돼요?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업률이 몇 프로일 때 정점을 찍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 리커버리가 나올 거다. 그리고 뭡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전을 여러분들이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이 실업률은요, 요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 7%에서 8%가 나와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통계적인 겁니다. 통계적으로 실업률이 7%에서 8%가 나와야 여기에서 피벗 일어나서 진정한 리커버리가 된다. 지금 근데 아직 4%예요. 자, 4% 뭡니까? 완전 고용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3.4%까지 내려갔죠? 3.4%에서 지금 4%까지 올라왔는데 미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4%는요. 완전 고용 상태예요. 완전 고용 뭡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 사람이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미국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게 4%입니다. 그럼 지금 뭐겠어요? 아직도 실업률이 4%라는 것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깨져야 진정한 리커버리가 나온다. 이게 지금은 조금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그런 좀 내용이 돼버렸지만 이게 경기 사이클의 일단은 정석이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이번에 비농지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양과 질을 따졌을 때
높이 올라간 것은 맞으나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다. 두 번째, 실업률은 일단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조금 더딘 상태다. 7%에서 8%까지는 일단은 가야 진정한 피벗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스터님 이번에 나온 그 노동 지표가 네네. 왜 쇼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마스터님은 쇼크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네요. 네, 저는 쇼크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예, 예. 지금 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난 거는 아니에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0.1%, 그리고 그 비농 지표가 지금 27만 대 18만이거든요. 네. 지금 9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얕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시그널 자체가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번에 네.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은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니냐. 근데 고용이 아직도 높다. 라는 시그널이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용 시장은 원래 지금 계속적으로 탄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쇼크라고 볼 만한 그런 거는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리 동결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실업률은 7에서 8%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는 4% 정도이고요. 7에서 8% 정도 도달이 됐을 때 그때 금리 인하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또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FOMC 회의 때 점도표가 또 공개가 될 텐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스터님. 네. 원래는 3회를 올해 예상했지만 2회로 지금 줄어들 것 같다, 혹은 1회로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스터님은 2025년 1월 정도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올해는 0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금리 인하 자체요. 네. 금리 인하 자체는 제가 그 두 가지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최소한 한 번은 할 거다. 왜냐하면 페드에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처음부터 최소한 한 번은 할 거다. 금리 인하요.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약 두 번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부분도 여러분들 일단은 맞춰 두셔야 된다. 왜냐? 이때는 이제 진정한 쇼크가 오겠죠. 진정으로 시장에 굉장한 쇼크가 올 겁니다. 하락장이 일단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힌 게 아니에요. 네.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올해. 예, 근데 네. 금리 인상이 먼저냐 금리 인하가 먼저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네. 금리 인하가 먼저다라고 일단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어. 이거 한번 던져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오르는 걸 보고 나중에 금리 인상을 다시 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 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보고요. 네. 인하 한번 하고 동결, 그다음에 인하 한번 해보고 기대 인플레이션 뛰는 거 보고 그때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굳이 순서를 잡자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PCE 지표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본 다음에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또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 관련해서는 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난번 출연 때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국가 부채이다. 그때 가계 부채와 관련한 기사였는데 그때 이제 국가 부채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건전성이 약한 은행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기사의 요지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전번 주에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는 해야 되는데 네네. 어떤 큰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퀘스천 마크가 조금 붙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2009년 이후로 굉장히 좀 준비를 잘 했다라고 평가를 좀 받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제가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좀 어떤 은행과 경기 침체 아니면 금융 위기 그리고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안 떨어지면서 이런 이슈들이 향후에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채와 관련해서 채권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기사를 좀 하나 뽑아왔습니다. 네네. 어차피 지금 뭐 나스닥이나 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 크게 보실 건 없고 일단 요거 기본적 분석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제가 체크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읽는 것보다는 우리 앵커님께서 네네. 한번 앵커님께서 한번 네, 잘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시죠. 여기 네. 올해부터 때문이다. 그리고 미실현 손익, 네. 금리 인상 이후 여기만 조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네, 여기. 올해 네. 들어서도 떨어지지 않는 시장 금리에 주택 저당증권, MBS 손실을 면밀히 감독해야 하는 은행들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자,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이후 급격히 불어난 미실현 손실은 5천억 달러 부근에서 2년째 오르내리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경제 기사 읽기라는 타이틀로 제가 오늘 기사를 조금 가져왔는데 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10분 안에 이해되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이슈는 딱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떨어지지 않는 시장 금리에 MBS 채권은 모르셔도 돼요. 손실을 면밀히 감독해야 되는 은행이 확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보세요.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은행주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주는 은행주는 좋죠. 좋죠. 네. 그렇죠. 왜 이익이 좋죠? 증가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빙고.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주는 펌핑이 되고 좋은 건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써 있죠? 떨어지지 않은 시장 금리에 손실을 면밀히 감독해야 하는 은행이 확산됐다. 확산됐다. 그렇죠? 좀 모순이 있죠. 오, 그렇죠? 그러게요. 네. 자,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 급격히 불어난 미실현 손익은 5천억 달러 부근에서 2년째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실현 손실이 뭘까요? 요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실리콘밸리 뱅킹이 나왔죠? 여기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 자, 이 백그라운드 지식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건데 미국의 중소은행이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1년 전에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파산을 했느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 뱅크런은 뭡니까, 여러분? 예금자들이 은행에 쫓아가서 예금을 빼는 거예요. 두 번째, 흑자도산했습니다. 흑자도산. 흑자도산이 여러분들 뭡니까? 재무제표상, 자, 다시 하겠습니다. 흑자도산이 뭡니까, 여러분? 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이익을 내는 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였어요.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주들이 좋죠. 근데 도산을 해버렸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미실현 손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실현 손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은행들은요,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받죠. 네. 예금을 받아서 이 예금 받은 걸 대출을 해줍니다. 기업에 대출이 나가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예금 이자를 주고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자는 비용이죠.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기업에 대출을 내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건 이건 뭡니까? 두 번째 이자는 뭐예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은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때 은행도 사조직이기 때문에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비용이 이익보다 더 많아야 은행이 존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미국의 중소은행들 아까 기사에서 보시면 SVB가 실리콘밸리 뱅킹이 파산을 했는데 그 파산 이후에도 지금 관리 감독해야 되는 실리콘밸리 뱅킹처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은행이 63개가 있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은행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IB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IB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IB 부서가 있을 뿐이지 IB 은행 자체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안 됩니다. 네. 자, 미국은 IB라는 게 있기 때문에 투자은행이에요. 은행이 증권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자, 여기가 돈이 남아 돌았어요.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현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어디에다 투자를 했냐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죠, 여러분? 달러와. 아. 맞습니다. 달러와 지금 이제 국채라고 하셨죠? 네, 네, 맞아요. 네. 미국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나 미국채는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자, 미국채를 엄청 많이 산 겁니다. 왜요? 현금은 남아돌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기 때문에 많이 샀죠. 엄청나게 샀어요. 자, 근데 금리 인상 시기가 왔어요. 금리 인상 시기가 왔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다운됩니다, 여러분. 국채의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은행에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미국채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뭐 MBS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겠죠, 은행에. 네. 은행에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 국채가 엄청 많았습니다. 50% 이상이었어요. 실리콘밸리 뱅킹이 제가 기억하기로 60 몇 프로였을 겁니다. 60 몇 프로대였는데 자, 미 국채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은행 자산에서 미 국채가 60% 넘게 있는데 국채의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산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현물하시는 분들, 재무제표상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마이너스로 기록이 돼요. 이거를 공시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공시제도가 있잖아요. 재무제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킹이 공시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무제표상에 마이너스가 잡혀버린 거예요, 자산이. 네, 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는데 네. 이 은행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죠.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음 날 바로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아. 뱅크런이.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줄 서서 네. 자, 전표 받고 막 돈을 빼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으로요. 5분도 안 돼서 굉장히 많은 돈이 출금이 돼버린 겁니다. 30년이 넘는 이 은행이 단 이틀 만에 뱅크런 사태로 파산을 하게 됐다. 제가 강연할 때도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기사에서는 63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더 많습니다. 제가 최초에 이거 실리콘밸리 뱅킹 설명해드리면서
작년에 설명해드리면서 500기 정도입니다. 은행이요. 예.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일단은 기사 보시고 제 방송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였어요. 미실현 손익이에요. 미실현 네네네. 손익. 자, 미국채를 실리콘밸리 뱅킹이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여러분. 안 팔고 가지고 있었던 거고 자산 가치가 서류상으로 낮아진 거예요. 자산 가치가. 근데 자, 미국채를 팔아야 손해보고 팔아야 손실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갖고 있다고요. 미국채가 2년 있다, 3년 있다 가격이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예요? 수익을 보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사에서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흡사 제 강의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내 생각으로 어떤 현상으로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흑자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익을 내던 은행이에요. 부실은행이 아닙니다. 단지 뭡니까? 단지 금리 인상 시기에 국채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이 떨어진 걸로 서류상으로 기록이 되고 이게 무서워서 은행 예금자들이 뱅크런 사태를 일으킨 바로 실리콘밸리 뱅킹이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은 미국채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면 실리콘밸리 뱅킹처럼 연쇄 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큰 물줄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는 사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 큰 물줄기로 이 정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향후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또 하면 국채 가격 내려갈 거고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킹 같은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63개라고 했는데 63개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500개입니다. 500개. 중소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도 여러분들 일단은 참고를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네네.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 올해 들어서도 떨어지지 않는 시장 금리에 손실을 면밀히 감독해야 되는 은행이 확산됐다. 아니,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주들은 좋고 수익을 낼 것인데 이게 왜 손실을 감독해야 되는 은행들이 많아지는가? 자, 이해되시죠? 네. 왜?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재무제표상의 마이너스로 잡히고 그걸 본 예금자들은 뱅크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증명이 됐죠? 언제요? 작년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요거 일단 이해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미실현 손익이 왜 불어나고 있느냐? 예, 미실현입니다. 손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미실현 손실 때문에 은행 예금자들이 어떤 행동으로 뱅크런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게 이 경제 기사의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경제 기사 읽기를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렸는데 네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예,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경제 기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한 6줄 정도 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지금 내용들이 숨어져 있잖아요. 요거 일단 제가 이런 거는 뭐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서 계속 기본적 분석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네. 제 방송 조금 면밀히 잘 들어보시면 네. 아마 공부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좋아요, 구독.